킹메이커란 남을 최고의 자리에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조력자를 말하는데요. 중국의 한고조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운 장량이나 총나라를 세운 유비의 옆에 있었던 제갈량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같은 킹메이커들이 존재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도전과 한명회라 할 수 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종과 성종에게 딸을 시집 보내면서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무려 2명의 왕의 장인이 된 인물이라는 기록을 남겼고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최고의 권력을 누린 것으로 유명한 한명회입니다. 한명회는 1415년 한성부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인 여주희 씨 부인이 임신한 지 7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해서 칠삭둥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의 형체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해 그의 부모는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명회의 유모가 될 예정이었던 여종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아기를 차마 버리지 못하고 몰래 이불로 둘둘 말아 따뜻한 방에 뒀다고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가 죽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랐다고 하는데요. 몇 년이 지나 사람의 형태를 다 갖춘 뒤에야 비로소 유모는 집안 어른들에게 한명회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한상질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명나라에 가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국호로 쓰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이며 한상질의 동생이자 한명회의 종조부인 한상경은 조선의 개국공신의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이었는데요. 한명회가 사극에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자란 것처럼 나오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손에 꼽는 금수저 출신이었던 것이죠. 한명회는 40살까지 과거에 여러 번 응시했으나 워낙 평소에 놀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던 데다가 공부머리는 그리 발달하지 않았던 것인지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문종 2년인 1452년 고위직 관리의 친족에게 시험 없이 관직을 주는 음소로 관리가 되는데요. 본인 실력이 아니라 잘난 조상을 두었다는 것 하나로 특혜를 받고 관직에 진출하게 된 것이죠. 그가 처음 맡게 된 일은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살던 집을 지키는 경덕궁직이라는 직책이었는데요. 당시 개성에 와서 벼슬하는 서울 출신 사람들끼리 송도계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었는데 한명회도 이 모임에 가입하기를 원했지만 말단직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거절 정도가 아니라 경덕궁직도 벼슬이냐라고 한바탕 비웃음을 당하는 등 아주 개망신을 당했다고 하죠. 하지만 한명회는 비록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지만 인맥을 만드는 소질이 뛰어났으며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탁월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이 당시부터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가 되는 권람과 많은 친분을 쌓고 훗날 자신을 위해 활약할 수 있는 양정, 유수 등의 무인들과도 교류했으며 심지어는 깡패나 무례배들과도 어울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세종과 문종이 사망하고 단종이 즉위하자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는 과거 시험으로는 자신이 도저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자신을 높은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수양대군이었죠. 당시 그는 김종서의 압박과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는 안평대군에 의해서 언제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근심으로 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한명회는 수양대군과 친분이 있는 그의 오랜 친구 권람에게 자신을 수양대군에게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죠. 처음 보자마자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마음에 들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명회는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한 데다 고작 경덕궁의 문직이었으며 체격과 인물까지 시원찮았기 때문에 인물을 뽑을 때 외모 또한 중요시하던 조선시대에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양대군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따질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사람이 없었고 자신의 목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를 모시고 있던 권람도 능력은 뛰어나지만 모략을 꾸밀 줄 아는 모사는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이러한 상황이 한명회에게는 더없이 좋은 행운이 되었죠. 이때부터 한명회는 수양대군과 자주 교류하며 그의 오른팔이 되어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는데요. 특히 많은 깡패와 무례배들을 포섭하고 홍달손을 비롯한 무장들을 끌어들였으며 수양대군의 정적인 김종서와 안평대군 일파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조가 즉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계유정난을 주도하며 김종서와 황보인, 안평대군 등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렇게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집권에 큰 공을 세워 공신반열에 오르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하게 되죠. 수양대군은 거사 직전까지도 세력과 사람이 없어서 실패할 것을 걱정했는데요. 이때 한명회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나라를 안정시켜야 된다며 수양대군을 설득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지대한 공 때문에 세조는 한명회를 두고 나의 장량이다라고 평가했죠. 이후 한명회는 왕실에 2딸을 시집 보내고 정승이 되면서 최강의 권력자로서 권세를 휘둘렀으며
세조가 죽은 후 예종 시절에 이어 성종 초반까지 그 권세가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성종에게 시집 보낸 막내딸 공해왕후가 자식 없이 젊은 나이에 죽고 성종이 장성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몰랐던 한명회의 권세도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은 나이 이른이 된 그에게 궤장까지 하사하며 권력에서 물러나기를 바랐지만 한명회는 성종의 뜻을 따르지 않고 버텼는데요. 이에 한명회의 끝없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한명회는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짓고는 그곳에 들어앉아 권력에 욕심이 없는 척했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가리켜 젊어서는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늙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니 강가에 누워 세상을 관주한다고 말하며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의 문사들이 앞다퉈 압구정에 찾아와서 한명회와 압구정을 예찬하는 시를 수백 편이나 지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모두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이었고 다른 신하들과 일반 백성들은 이를 비웃었다고 하네요. 그의 정자인 압구정이 화려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명나라 사신과 일본의 사신들이 와서 구경하려 하자 그는 궁중에서만 쓰는 용봉차이를 쳐서 자신의 정자를 화려하게 꾸미려 했는데요. 그러나 왕인 성종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때 한명회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강과 사헌부로부터 무례하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되어 외지로 유배되었으나 금방 사면되어 풀려났다고 하죠. 그리고 1년 후 자신의 정자인 압구정에서 명나라 사신들을 사사로이 불러서 접대한 일로 탄핵되어 관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권력을 잃은 한명회는 2년 후 병을 얻어 73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실록의 사관은 한명회에 대해 도량이 크고 성격이 활달했으며 결단력이 뛰어났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략가로서의 능력은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악용해 많은 사람들을 해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비정상적인 권력을 휘둘렀죠. 그는 아무런 명분도 없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왕위를 찬탈한 계유정난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살생부를 작성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후로도 단종과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했는데 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때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이들의 신원이 숙종대에 다시 복구되었고 정조 또한 이들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명회의 딸인 장순왕후와 그녀의 아들 인성대군이 모두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그의 또 다른 딸인 공해왕후 또한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사망하게 되는데요. 한명회 자신은 죽은 후 연산군에 의해 무덤에서 시체가 꺼내져 참수당하는 부관참시를 당하게 되죠. 지금까지 뛰어난 재능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썼던 한명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역사 속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비난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욕을 먹는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주인을 배신한 변절자들입니다. 매국노의 아이콘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완용이라면 변절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은 아마도 조선의 명재상인 신숙주일 텐데요. 대체 신숙주는 어떤 짓을 했길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뽑히는 세종. 그런 세종의 곁에는 황희나 김종서 등 유능한 신하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세종이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라 칭찬하며 진심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집현전 학사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신숙주는 성삼문과 함께 세종이 자신의 후계자인 문종과 단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지목했던 당대의 인재였습니다. 신숙주는 세종 시절에 일부러 책을 읽기 위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궁궐 숙직을 도맡아 했을 만큼 지독한 독서광이자 소문난 수재였다고 하죠.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하루는 어느 집현전학자가 늦게까지 책을 읽다 잠든 모습을 보고 세종이 자신의 옷을 덮어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신숙주라고 합니다. 이때 세종이 덮어준 옷이 사극에서 흔히 보이는 골룡포였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하지만 골룡포는 오직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기 때문에 골룡포를 벗어준다는 건 곧 왕권을 넘겨준다는 의미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실제로 골룡포를 덮어주었다면 신숙주는 그날로 처형감이었기 때문에 골룡포가 아닌 일반적인 가죽옷을 덮어줬을 것으로 짐작되죠. 신숙주는 중국어와 일본어, 여진어, 몽골어 등 무려 8개 국어를 구사하며 굉장히 뛰어난 언어 능력을 보였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는 외국과의 교류에서 중책을 맡게 됐죠. 일본 통신사로도 가게 되었는데 일본에서도 신숙주의 제주는 화제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관리들은 물론 만나는 사람마다 신숙주에게 시를 부탁했고 신숙주는 별다른 준비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시를 써주었다고 하네요. 그가 특히 자주 갔던 곳은 요동인데 성산문과 함께 무려 13차례나 다녀왔다고 하죠.
당시 요동에는 귀양 온 명나라의 언어학자인 한림학사 황찬이 있었습니다. 신숙주는 그에게 언어에 대한 지식을 배웠는데 그를 가르치는 황찬마저 신숙주의 재주와 노력에 감탄했다고 하네요. 이후 신숙주는 세종의 명으로 훈민정음 창제 작업에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세종은 신숙주를 높이 평가하며 아들인 문종에게 신숙주는 크게 쓸 인물이다라고 자주 칭찬했다고 합니다. 신숙주는 집현전에서 같이 연구하던 성삼문과 친하게 지냈으며 안평대군과도 친분이 있었다고 하죠. 세월이 흘러 세종과 문종이 사망하고 뒤를 이어 단종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당시 조선은 원래 있던 왕이 사망하고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명나라에 그 사실을 알리고 그들로부터 임명장을 받아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단종이 즉위한 후에는 수양대군이 사신으로 명나라로 가게 되었고 수양대군은 가는 길에 그를 보좌할 인물로 신숙주를 선택했죠. 야심가 수양대군은 일찍부터 집현전 출신 학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마음을 쏟고 있었고 신숙주 역시 그 대상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숙주는 수양대군을 따라 명나라로 갔고 두 사람은 그 여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마침 수양대군과 신숙주 두 사람은 1417년생 동갑내기인데다 서로 죽이 잘 맞았는지 함께 다녀오는 길에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하죠. 이때 얼마나 많은 친분을 쌓았던지 후에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 신숙주가 정승이 된 후에도 세조는 신숙주에게 집현전 학사 시절의 호칭인 신수찬이나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썼던 호칭인 신서장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1453년 마침내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한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흔히 사람들은 수양대군과 한명회, 홍윤성 등 계유정난을 주도한 인물들 중에 당연히 신숙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데요. 1453년 10월 10일자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계유정난 당일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숨가쁘게 진행됐던 것사에 자초지종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록 속에는 한명회를 비롯해 정난에 직접 가담한 수십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신숙주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죠. 거사 며칠 전인 9월 29일자 기록에는 측근들이 와서 수양대군을 뵙고 10월 10일에 의거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도 한명회와 권람, 홍달손 등의 이름만 나올 뿐 신숙주의 이름은 찾을 수 없습니다. 신숙주는 평소 다른 당파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친분이 많았기에 애초에 쿠데타 전에는 세조가 쿠데타에 동참하라는 제안을 하지 않았고 쿠데타가 성공한 후에 그를 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하지만 계유정난이 성공한 이후로 신숙주는 완전히 수양대군의 오른팔 노릇을 하게 되었죠.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한다는 여론을 주도하기까지 하면서 왕위에 오른 세조로부터 1등 공신에 봉해집니다. 이런 행적 때문에 단종 복위 운동을 주도했던 사육신들도 한명회, 권람, 윤사로와 더불어 신숙주를 처단 1순위로 올려놓았던 것인데요. 특히 성삼문은 신숙주를 따로 언급하면서 신숙주는 나와 서로 좋은 사이지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라며 분노했다고 하죠. 1456년 성삼문과 박팽년 등 사육신의 단종 복위 계획이 발각되자 신숙주는 정승들과 함께 노상군으로 강등된 단종을 서인으로 만들 것을 건의했을 뿐만 아니라 단종과 금성대군을 처형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자신을 그토록 아껴줬던 세종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신숙주의 행동은 후세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이었는지 변하기 쉬운 녹두나물에 숙주나물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죠. 그렇게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변절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조에게 협력하고 집현전 동료인 성삼문의 처형을 주장하며 부귀영화를 누린 정인지나 최양, 정창손처럼 세조의 정변을 도운 집현전 선배들이 어찌 보면 계유정난 당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인 신숙주보다 더 적극적으로 배신 행위를 한 것이지만 후대 사람들의 평가는 신숙주에게 좀 더 가혹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정인지나 최양, 정창손은 세종 말기부터 이미 고위직 관료들이었고 신숙주의 동기들인 사육신들은 단종을 지키려다 사망한 데 비해서 신숙주만 수양대군 편에 붙어서 출세한 후 영의정 자리에까지 올랐으니 그에게 비판이 집중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숙주의 능력과 업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겠지만 그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군주를 배신했다는 점 역시 명백한 사실이죠. 문종은 세종의 적자이며 그 아들인 단종은 세종의 적장손으로서 강력한 정통성을 가진 왕이었는데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사회에서 왕이 치명적인 폭정이나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이 강력한 정통성을 가진 왕위를 빼앗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계유정난과 단종 폐위는 그러한 명분이 전혀 없이 일어난 사건이었으며 심지어 단종은 혈통마저도 역대 최고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왕을 아무 이유 없이 폐한 행위는 유교적 관점인 당시로서도 미친 짓이었고 유교 사회가 아닌 오늘날 사람들의 시선으로 봐도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단종을 복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세조 측의 일말의 명분이라도 있었다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단종 복권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되죠.
하지만 그들의 쿠데타에는 이해의 여지나 명분이 전혀 없었으며 핑계로 댈 만한 실정이나 폭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폭정과 실정을 저지른 연산군이나 광해군과는 달리 단종은 17살에 살해당해서 애초 저런 폭정이나 실정을 펼칠 기회조차도 전혀 없었죠. 신숙주에게 내려진 배신자라는 평가는 신숙주에 대해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능력에 대해서는 재조명하고 인정하고 있지만 신숙주의 배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요. 신숙주가 유능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가 자신을 아껴준 군주의 후손을 배신한 것도 변함없는 사실이죠. 신숙주는 명재상이라는 밝은 면과 배신자라는 어두운 면을 모두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수양대군은 자신을 도울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홍윤성이라는 무인의 기질이 뛰어난 사내에게 찾아가 자기의 뜻에 따라 반란을 일으킬 의사가 있는지 슬쩍 떠보았죠. 그러자 홍윤성은 장구라면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라며 한치의 망설임 없이 수양대군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착착해가던 수양대군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자신을 도와줄 모인들이 많지 않자 계유정난이 있던 당일에도 결단을 못 내리고 있던 세조에게 홍윤성은 군사를 일으키는데 가장 난관인 것이 바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수양대군을 부추겼고 계유정난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이러한 공적 덕분에 계유정난이 성공한 이후 홍윤성은 2등 공신이 되었으며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격이 포악하고 또라이 기질이 다분했던 홍윤성은 역모로 왕을 갈아치웠다는 세간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갖 해악질을 해댔죠. 무고한 사람들을 하도 많이 죽여서 야사에서는 홍윤성을 살인마 정승이라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그건 다 세조가 너무 홍윤성을 오냐오냐 했기 때문이 컸죠. 그가 얼마나 아나무인격이었냐면 자신의 집 앞으로 누군가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해 집 앞을 감시하고 있다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종들을 시켜 그 사람을 두들겨 팼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흐르는 한강물에 말을 목욕시켜도 쫓아가서 두들겨 팼을 정도였죠. 그리고 홍윤성이 정승의 자리에 오르자 자신들의 고을에서 정승이 나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홍산 사람들은 노비 2명을 홍윤성에게 선물로 바쳤죠. 그러자 홍윤성은 그 노비들이 튼실하지 못하다고 화를 내며 노비를 고른 담당자였던 나계문을 잡아다가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렸는지 나계문 소유의 산에 있는 나무까지 모조리 베어버렸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집 노비인 김석을산을 시켜 3명의 종들과 함께 나계문을 발가벗긴 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홍윤성의 권세가 두려웠던 현감은 홍윤성의 노비였던 김석을산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만 체포하여 조사하는 척 했지만 홍윤성 집의 종들이 때로 몰려와서 이들을 데려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죠. 그러자 나계문의 아내 윤덕령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관찰사에게 하소연했지만 관찰사는 오히려 정승을 모고했다며 윤덕령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후 풀려난 윤덕령은 온양 온천에서 요양 중인 세조를 직접 찾아가 울면서 호소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세조는 크게 노하여 김석을산을 능지처참하고 함께 폭행에 가담한 3명의 종들은 참수했으며 사건을 은폐하려던 현감과 아전들 또한 죄다 곤장을 쳐서 입에 보내고 관찰사도 잘라버렸죠. 그리고 나계문의 아내 윤덕령에게 지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노력함이 가상하다고 열섬에 쌀을 내리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인 홍윤성은 벌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홍윤성을 불러다가 걱정하지 말라 김석을산이 스스로 한 짓이니 자네와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라며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노비들만 죽어나간 것이죠. 이에 기고만장한 홍윤성은 홀로 사는 한 노인의 전 재산이었던 논밭을 그냥 강제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노인이 찾아와 울면서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지만 홍윤성은 그 노인을 거꾸로 매달고 돌로 때려 죽인 후 시신을 길바닥에 버려두었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감히 시신을 거두어가 장사 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홍윤성의 보복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것이죠. 게다가 그는 모친상을 치르는 기간에 혼인을 하겠다며 양반가의 딸을 강제로 취하려다가 탄핵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세조는 홍윤성을 감싸줬습니다. 홍윤성은 어릴 때 숙부의 손에 자랐는데요.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자 어느 날 자신을 길러준 숙부가 찾아와서 벼슬자리를 하나 부탁하니 논 20마지기를 주면 벼슬자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홍윤성과 숙부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엔 숙부를 때려 죽이고 후원에 묻어버렸죠. 이에 홍윤성의 숙모가 원한을 품고 세조에게 탄원했지만
공신을 죽일 수는 없다 하여 또 죄 없는 홍윤성의 종들만 죽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세조는 홍윤성이 폐악질을 하는 것도 다 술 탓이니 술을 금하라는 금주령을 내렸으나 홍윤성이 치면 술이 없으면 죽습니다 라며 징징거리자 금세 금주령도 취소시켜줬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세조가 직접 술고래라는 뜻의 경음단이라는 별명도 내려줬다고 하죠. 또한 홍윤성의 평안도 불량미 30만 석을 횡령해 혼자서 다 헤쳐먹었는데도 세조가 덮어주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신이라며 지은 죄를 덮어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니 하루는 술자리에서 세조가 홍윤성에게 자중하지 않으면 숙부를 죽인 죄를 물어 극형에 처하겠다고 꾸짖었는데 이 말을 들은 홍윤성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상께서는 조카를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꾸했고 세조는 역시 배짱이 두둑하다고 하며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던 그는 50세가 되고 병으로 들어누웠는데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의원들의 말을 듣자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었죠.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기에 그의 엄청난 재산은 애첩이 모두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애첩은 홍윤성의 제사 한번 지내주지 않았고 물려받은 재산으로 풍족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에 묻혔는데 생전에 저지른 악행이 엄청났기에 원한이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덤 비석을 깨부수고 침을 뱉기도 했으며 심지어 무덤에 오줌을 누던 사람까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았고 그대로 내버려뒀으며 나중에 그의 무덤은 묘비문이고 뭐고 남아난 게 없었다고 하죠. 한참 뒤에야 조선 조정에서 죽은 이에게 너무하다고 다시 묘비문을 세워줬지만 그마저도 관리가 안 되었으며 성종의 왕이 되고 나서 살인파가 집권을 한 후로는 그는 극악무도한 인물이며 권력을 남용한 대표적 인물이 되어 조선이 망할 때까지 지탄의 대상이 되었죠. 현재 그의 무덤은 향토유적 제49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2003년에는 무덤 앞에 있는 장명 등이 고난당하는 수모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무덤이 파헤쳐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네요.